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의 이슈는 알파고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챗 GPT가 처음에 크게 화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제미나이 버전 3이 나왔는데 이 제미나이 버전 3은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이제 놀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를 인공지능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던 결과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물론 모든 인공지능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이 이 각각의 과목에서 만점을 다 받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학 문제 같은 것을 만점을 맞는 인공지능들도 있고 거의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내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수준은 사실 수능에서 만점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몇 달이 지나면은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나왔던 인공지능은 알파고 같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답을 찾아가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을 판별형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이 데이터가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받아서 인공지능 신경망의 계산을 통해서 이것이 강아지인지 뭐 고양인지 새인지 판별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들이었고요.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착수가 무엇인지 이런 계산들을 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주어진 잘 정의된 문제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월등히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생성형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만들어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주면은 그 지시사항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챗 GPT가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인공지능인데요. 사실 챗 GPT는 그 생각을 하거나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앞에 있는 단어들을 쭉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왔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이 문장이 그럴듯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어들을 뒤에 붙여가면서 문장을 완성해가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할 때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수많은 언어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계속 늘어놓는 건데요. 물론 이제 확률이 높은 것만 늘어놓다 보면은 뻔한 문장만 나오기 때문에 약간씩 변형을 줍니다. 그 변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창의적이거나 소설 같은 답을 원할 때에는 좀 변형을 많이 주고요. 딱딱한 지식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는 거의 변형 없이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내놓는 답들은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느끼고 있거나 나를 이해하고 있어서 내놓는 답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데이터,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에서 얻어진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다음에 뭐가 올지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섭렵하면서 그 엄청난 그 계산량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기에 인간과 같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아직 이 전모를 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인공지능은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한다는 것이 언어만 생성할 수 있는, 문자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림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생성하는 것을 보시면은 2014년 10년 전만 해도 저렇게 굉장히 낮은 품질의 그림을 생성해냈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시면서 언제나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건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모두가 인공지능이 만든 건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요. 이것도 지난 불과 한 몇 년 만에 발전한 거기 때문에 또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얼마나 또 정교한 그런 그림과 사진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인공지능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얼굴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여기 지금 마크가 있어 그렇지 이거 없으면은 이게 진짜 사람의 사진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이제 인간의 눈으로 구별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물론 동영상은 여전히 판별이 좀 아직 되는 상황인데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이것이 이제 거의 구별 불가능하게 될지는 거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수많은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더 발전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중요한 것 포인트를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인간은 아직 아니고요. 인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도 물론 학습을 하고 상황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답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이제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단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오늘 이 강연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이 있는데 처음 이 강연장에 딱 들어왔다면은 어디에 가서 뭘 해야 할지를 처음 모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의 다른 강연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연장이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강연장에서도 어딘가 가서 내가 번호를 보고 앉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 건데요. 즉 인간은 단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도 무언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즉 우리는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무언가 결과를 내놓는 그런 식으로 뇌가 작동되지 않고요. 작은 데이터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대로 이미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측이 맞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측이 안 맞을 때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맨날 하던 대로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군가 여기다가 엉뚱한 걸 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댔다 손이 댈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언제나 내가 먹던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커피를 집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맥락만 보고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기계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달리 꼼꼼하게 하지 못하지만 대강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아주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욱 좋은 장점은 이런 기계가 작동되는 데 필요한 거는 하루 3끼 음식이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발전소 하나를 필요로 할 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작동됩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방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맥락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원샷 그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의 경험으로도 우리 뭔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트는 인공지능과 현재로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많은 결정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사실 인간의 기분, 그러니까 일종의 기분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랑 기분이 나쁠 때랑은 결정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자고 할 때 A를 할지 B를 할지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순전히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더 쉽게 예스를 해주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객관적으로 옳은데도 노를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분이라는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서 수많은 외부의 데이터를 뇌에게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외부를 환경을 이해하는데요. 사실 외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죠. 근데 우리는 내부를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눈은 왜 내부를 보지 않을까요? 왜 귀는 내부를 듣지 않을까요? 내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위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대장과 소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허파는 잘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뇌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까?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내부에서 온 데이터가 뇌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감각하는 그 방식이 바로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내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항상 표정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런데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데이터들이 우리의 수많은 이성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없고 육체가 없다는 것이 무언가 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 육체는 물질이고요. 물질에는 언제나 유한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기도 하고 재화의 양은 이 방안을 채울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욕망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만 있다면 사실 그가 다룰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인공지능이 욕심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언제나 최종 단계에서 육체를 필요로 해요. 무언가 인공지능의 생각이 이 세상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 인간이 그걸 따라 해주든가 기계장치가 움직이든가 뭔가 해야 됩니다. 즉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작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세계로 나오는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다 뭐 규제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그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점점 더 많이 인공지능이 쓰게 될 때 인터페이스가 결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약간 위험한데요. 사실 모두가 바라는 건 그냥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검색 엔진 같은 거이기를 바래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녀석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범용이란 것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냉장고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범용 도구거든요. 컴퓨터는 정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로는 인공지능은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범용 도구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지금은 단순히 그 몇 가지 작업 지시 같은 것들을 하거나 질문을 할 뿐이지만 인공지능과 다른 플랫폼들이 결합을 하면은 이번에 내가 놀러 가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장 싼 티켓이 어디 있지?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다면은 그걸 거기서 구매해줘. 바로 사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분리되어 있고 직면만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회사들이 원하는 바는 그런 모든 플랫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티켓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꿈꿀 겁니다. 아마 그 방향이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망해야 되고 뭐 인터파크도 망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결합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해주는 그들이 원하는 바는 플랫폼일 텐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대단히 많고 지금까지도 많은 기계들이 우리 인간의 직업을 대체해 왔거든요. 20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95%가 농민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직업인들 가운데. 근데 현재 여기 농부가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지만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사라졌죠, 그 직업은. 그 직업을 누가 대체했냐면은 바로 농기계들이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200년 가까이 산업혁명 이래로 끝없이 인간의 직업은 대체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은 2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직업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계는 우리의 2차 산업과 1차 산업을 대체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3차 산업으로 내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를 통틀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2차, 1차 산업의 인구가 줄고 3차 산업이 느는 구조였거든요. 그 이유가 1차, 2차 산업을 기계가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범용 장치는 3차 산업을 대체할 것 같은 기계라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이 기계처럼 보이는 녀석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종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률 계산해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은 미리 말을 상황을 보고서 사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말을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의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옆 사람의 질문을 다 들으면서 말을 하다가는 말을 못 만들어냅니다. 시간 내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맥락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건데요. 인공지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능이라면은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지능입니다. 겉모습만 인간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지능이 어떻게 갈지를 예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능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지금 현재는 물론 최대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랑 종류가 다른 지능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지능이 하는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